네, 2020학년도 1학기 방사선 관리학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 같이 보셔야 되고요. 책 페이지는 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방사선언의 취급 및 차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원자력 안전법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취급 및 기술에서도 네, 누차 강조가 되기도 했고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핵종에 따라서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시험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어느 좀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혼동되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원자력 안전법 시간에 1차적으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네, 71페이지에 보시면은 밀봉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취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봉 방사선언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밀봉 RI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두 번째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세 번째 사용할 때는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는 누출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밀봉 RI에 대한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의학 검사에서 방사성 의약품은 개봉 선언이 대부분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밀봉 선언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QC를 사용할 때나 장비 QC를 할 때는 밀봉 선언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이제 강내 치료할 때 밀봉 선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밀봉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절대 밖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차폐되어 있는 게 아니죠. 사용할 때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선이 당연히 방출이 돼야지만 이 밀봉 RI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시면 사용할 때는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되지만 안에 있는 동위원소 자체는 누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게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세슘 137에 1.0 마이크로 큐리고요. 감마, 레디오 액티비티 머테리얼이라고 써 있는데요. 언제 쓰였어요? 펫 장비 QC할 때, 데일리 QC할 때, 감도 측정할 때 쓰였던 버튼 소스라고 하는 밀봉 선언입니다. 이런 것들은 웬만큼 내리뛰려도 무게가 무겁거나 그렇진 않지만 내리뛰려도 파손되지 않고 이제 그 주변이 약간 플라스틱 재질 같이 되어 있어서 부식되기 어려운 그 소재로 재료로 이제 용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밀봉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좀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밑에 먼저 볼게요. 71페이지에 밀봉 선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있는데요. 밀봉 선언을 그냥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해놨지만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교정용 선언, 즉 방사선 측정 계측기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계측기를 이용한다던가 이럴 때 선언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방사선 이용 계측기용 선언. 세 번째 보시면 뒤로 넘기면 비파괴, 요즘에는 비파괴, 방사선 투과 검사라는 말을 쓰죠. 방사선 투과 검사용 선언, 세슘이나 이리듐 사용하고요. 조사용 선언으로 이제 이거는 화학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 식품을 멸균한다던가 아니면 살균한다던가 오래 하기 위해서 약간 그 배아가 자라지 않기 위해서 감자나 고구마에 방사선을 조사시켜서 사용되는 선언을 우린 조사용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알파 선언을 사용할 때, 알파 선언을 밀봉 선언으로 사용해야 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거 보기 전에요. 71페이지에 보시면 알파 선언은요, 용도로 보면, 첫 번째 보시면 연기 감지기로 알파 선언 사용했었습니다. AM이라고 있죠. 241 AM. 아메리슘이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형광 액선 분석 210 폴로늄이라고 하는 알파 선언을 이용해서 연기를 감지시켜서 이제 우리가 화재가 나면 물을 순간적으로 물 소화기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알파 선언이고요. 표에 보시면 표 바로 위에 보시면 표면이 마이카 운목창을 입혀 알루미늄 손잡이를 붙여 취급에 용이하도록 만든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계측학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알파선 방출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이카 얇은 그 운목, 얇은 그 우리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했었던 그 알파 선언에 대한 측정하는 게 있었어요. 계측기. 거기에서도 알파 선언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중요 알파선의
방출체의 성질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반감기랑 에너지를 모두 다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뭐 암기를 요하는 시험이 방사선사 국가시험은 아니고 핵종에 대해서는 위에 1, 2, 3번은 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네, 하나씩 좀 읽어볼게요. 210 P5 아까 교수님이 방금 읽었는데 뭐라고 읽었나요, 제가? 폴로늄이라고 읽었습니다. 폴로늄. 그리고 241 아메리슘, 226 라듐, 그리고 238 플루토늄, 242 큐리움, 그리고 PB는 원래 납이잖아요. 210 얘는 납은요 영어로 플럼버라고 있습니다. 플럼버. 이렇게 한 번씩 알아두시면 되겠고 폴로늄이랑 아메리슘이랑 라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에너지 베타선에 대한 주요 방출체 선언이 있어요. 오른쪽에 73페이지에 보시면 네, 표 3-2번에 중요 저에너지 베타선 방출체에 대한 성질 있죠. 베타선은 보통 에너지라고 하면 무슨 에너지예요? 첫 번째 핵종 먼저 보면 트리튬, 그리고 14 카본, 63 니켈 이렇게 있는데요. 베타선은 연속 에너지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에너지를 보통 많이 계산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베타선의 평균 에너지는 최대 에너지의 약 3분의 1 정도가 평균 에너지다라고 네, 앞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선에 대해서는 평균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뒤로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베타선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조금 얘기가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베타선은요, 이게 뭐 내부 피폭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할 때에는 후드나 글러브 박스 내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77페이지에 보시면 아래 양괄호 3번에 보면 알파 선언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어디로 오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베이 메타 항상 옆에 두고 점검 취급을 해야 되고 공기로 나가거나 아니면 물로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기, 배수 감시 항상 해야 되고 네 번째 보시면은요. 얇은 유리병에 넣어두면 파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비전리도가 높고 비정이 짧고 얘가 때리는 힘이 상대적으로 좀 세잖아요. 입자 형태이기 때문에 유리병에 두면 얇은 유리병에 두면 유리병이 어느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일부 파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유리병이나 알파선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비정보다 더 길어야겠죠. 그런 선언에 대한 그 고려를 해서 차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알파 선언은 또 다른 원자랑 반응을 해서 중성자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선언에 대한 계측기뿐만이 아니라 중성자용 서베이 메터도 계측기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앞서서 배웠던 78페이지의 트리튬 취급시 주의사항 저에너지 베타선이잖아요. 네, 거기 1, 2, 3, 4번 있는데요. 저에너지 베타선은 트리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에너지가 18kJ밖에 되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스미어 기법과 그리고 저에너지 베타선 검출에 민감한 서베이 메터를 이용해서 오염을 파악한다. 스미어법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닥에 흘렸을 때 닦아내서 유리성 오염에 대해서 닦아낸 거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우리 스미어법이라고 지난 그 방사선 장애방어 시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장애방어에서도 하고 그리고 계측학 시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밀봉 선언은요, 아까 파손될 우려가 없고 내리뜨려도 괜찮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적합한지 검사를 하기 위해 안정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78페이지 그거에 대한 검사가요, 누출 검사라고 있는데요. 뭐 누출 검사, 오염 검사, 수송을 위한 시험, 특수 시험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누출 검사입니다. 리키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 밀봉 선언은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파손이 돼도 내리뜨려도 절대로 그 안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나오지 않기로 제품화돼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6가지의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6가지에 대한 검사의 평가 기준은 각각의 항목마다 밀봉 건전성 합격 기준은요. 200베크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이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 알아두시고 보라색 박스로 오른쪽에 보시면 있죠. 누출 검사.
릭 테스트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문지름 검사, 말 그대로 이 밀봉 선언에 대한 선언을 문질러 보는 거예요. 종이 필터로 문지르면 방사성 동위원소, 액체 형태의 동위원소가 만약에 새고 있다라고 하면 종이 필터에 묻어나게 되겠죠. 그 종이 필터를 계측을 하는 방법. 두 번째, 건조 문지름, 종이 필터 중에서도 특히나 건조한 종이 필터. 세 번째, 이 물에다가 넣고 가열을 해보는 거예요. 침수시켜서 10분간 가열을 해봐서 그 물을 측정을 해봐서 계측이 200베크렐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검사하는 방법.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라돈 검사, 라돈을 포함하고 있는 선언은요. 라돈 가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돈 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누출되는 검사를 하는 거고, 기포 검사는 만약에 이게 뭐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는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뽀글뽀글 기포가 생긴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포로 인해서 또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헬륨 누설 시험이라고 해서 아주 미량의 그 헬륨의 존재 여부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질량 분석기로 헬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고, 각각에 대한 이게 검사가 무슨 검사니?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누출 시험에 해당하는 검사끼리 짝지어진 것은 누출 시험에 대한 합격 기준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뒤에 80페이지에는요. 비밀봉 선언에 대한 취급 및 시설은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알 건데요. 원자력 안전법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내용 간단히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취급 및 시설 기준에는요. 여기에서는 개봉선언, 밀봉선언, 방사성 발생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고, 취급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시설은 뭘 갖추어줘야 되는지가 각각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봉선언은 액체 형태나 기체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나 또는 배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밀봉선언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사선 발생장치는 저장시설은 없고요. 위에 보시면은 개봉선언이나 밀봉선언은 저장시설, 보관시설이 있는데 반해 방사선 발생장치는 저장시설은 없고 보관시설만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시설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은 생산시설에 대한 개봉선언, 밀봉선언,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그 시설 기준을 보면 위에 있는 내용은 세 가지가 모두 공통된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각각에서 개봉선언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 밀봉선언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 그리고 방사선 발생장치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으로 각각 나누어서 분리를 해서 PPT를 작성을 한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위치 기준은 불 나면 안 되죠. 물에 잠기면 안 되죠. 집안 붕괴, 즉 방사선 발생장치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해서 그게 붕괴가 되면 집안이 내려앉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 재료로 할 것. 내화 구조라고 하는 거는 화재에 대한 요구 성능으로 비손상이 되고 내열성이 있고 단열성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불연 재료랑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불에 타면 안 된다는 얘기죠. 3번, 시설 안에 사람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 선량 및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는 방사 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차폐물이나 차폐벽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겠죠. 그 아래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놨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상시로 사람이 왔다 갔다 출입하는 곳에는 일주일당 1mS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차폐물 설치할 것. 두 번째, 인접한 경계에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에는 연간 방사 선량이 1mS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고 일주일당 0.1mS가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차폐벽이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각각의 필요한 설비를 보면요. 개봉선언의 생산시설에는 작업실, 오염검사실, 개봉선언을 생산하기 위한 방사선 조사시설이 필요합니다. 자, 책 좀 볼게요. 작업실 같은 경우는요. 8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의 구성이어서 3번에 보면 오염검사실 그리고 작업실 관련된 거 있고요. 작업실에 대한 개념은 좀 뒤에 가서 정의를 좀 더 살펴보는 게 좋고, 일단은 PPT를 먼저 볼게요. 밀봉선언에 대한 필요한 거는
비상시 신속 탈출 구조 및 반입구, 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 외부 불개폐 구조, 외부로부터는 개폐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방사선 발생 장치는 뭐 특별한 항목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개봉 선언의 생산 시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비교적 중요도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학 책에는 작업실에 대한 그 정의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살짝 잠깐 일시 정지를 해놓고 작업실에 대한 정의를 책에다가 기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실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시면 비밀봉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입니다. 작업실은 작업하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위원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곳이 작업실이다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기술 기준은요. 바닥에 만약에 이 비밀봉 선원인 경우에는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바닥에 흘렸을 때 이 표면이 매끄러워야 되는 거는 틈이나 이런 거에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럽고 빈틈이 없고 구멍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체상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배기시설도 같이 네, 그 시설이 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에 대한 주의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산시설에 또 필요한 개봉선언에 필요한 거는요. 그림이 너무 빨리 올라와 버렸는데 자, 오염검사실이 있어요. 오염검사실은 내 몸의 작업복이나 아니면 내 신체, 손이나 손발 닦을 때 샤워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도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거 핸드풋 모니터링이었잖아요. 손 이렇게 장갑처럼 끼고 체중계 올라가듯이 발 올려서 손이 어디에 오염되진 않았는지 내 몸의 어딘가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오염검사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오염검사실은 반드시 어디에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시설의 출입구 부근이나 사람이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사람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오염검사실은 시설의 출입구 부근의 위치 밑에 보시면 화장실, 탈의시설 필요하겠죠. 그리고 방사선 측정기기나 오염 제거용 설비, 샤워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사용 분배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 분배시설에 대한 개봉선언, 그리고 밀봉선언, 방사선 발생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내용은 공통적인 거고요. 그리고 앞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봉선언에 대한 사용 분배시설은 아까도 똑같이 작업실, 오염검사실, 개봉선언 취급을 위한 장비, 이런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적용 배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예외 사항이다라고 하는 경우이고 여기에서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밀봉 선언의 사용 분배 시설에 7번에 보시면 111 테라베크렐 이상의 밀봉 선언 사용 또는 분배 시설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저장 시설입니다. 개봉 선언과 밀봉 선언.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장 시설은 방사선 발생 장치는 저장 시설이 없고 바로 보관을 한다. 왜냐하면 덩치가 워낙에 큰 그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자, 8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저장실 있습니다. 방사성 핵종을 저장해두는 장소예요. 핵종. 밀봉선언이나 개봉선언에 대한 액체 형태나 기체 형태를 저장해두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사선 발생 장치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용기, 내가 담아놔야 될 용기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용기에 대한 기준은 또 그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